여기가 공사판이야? 여군년이 흑투성이로 돌아다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철원 최전방 경계초소 한 대령이 흙 묻은 여군 장교를 향해 쏟아낸 모욕의 언어들. 하지만 사흘 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 여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철원 최전방을 감시하는 육군 제6군단 예하 제15기계 화보병 사단의 정문. 신임 군단장의 부임을 사흘 앞둔 이곳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구 연대장 박현수 대령의 신경은 날카롭게 서 있었다. 다음 별 진급 심사 대상인 그는 새로 오는 지휘관에게 흠잡힐 여지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박 대령은 올해로 대령 계급 8년 차였다. 동기들은 이미 준장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어떤 이는 벌써 소장까지 올랐다. 그에게 남은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신임 군단장에게 완벽한 연대를 보여주고 진급 추천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것만이 그가 군 생활 27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증명이었다. 연대장님, 폭우로 경계초소 통신망 접속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 복구 중입니다. 최영진 원사의 보고에도 박 대령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경계초소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정문 주변은 신임 군단장의 첫 시차를 앞두고 완벽하게 정돈되어야 했다. 화단의 낙엽 하나, 보도의 먼지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다. 하물며 통신망 고장이라니. 박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배수시설 옆에서 흑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통신 케이블을 점검하는 여군 장교가 눈에 띄었다. 계급장도 진흙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박 대령은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할 정문 앞에 감히 추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빠르게 다가가 여군 앞에서 멈춰섰다. 주변의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최영진 원사도 불길한 예감에 숨을 죽였다. 어디 소속이야? 여기가 지금 공사장인 줄 알아? 박 대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군 장교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케이블을 점검했다. 그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박 대령의 신경을 더욱 건드렸다. 군단장님 첫 시찰 길목에 여군이 꼴 사나운 모습으로 돌아다녀. 그런 일은 병사들 시켜. 할 일 없으면 가서 피복 창고 정리나 해. 여군들은 그런 일이나 해야지. 박 대령의 멸시 가득한 일갈에 주변 병사들과 최영진 원사는 숨을 죽였다. 여군은 잠시 진흙 묻은 고개를 들었으나 아무 말 없이 박 대령의 눈을 깊고 차분하게 응시했다. 그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분노도 당황함도 변명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박 대령을 관찰하는 듯한, 평가하는 듯한 냉정한 눈빛이었다. 마치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있으니 책임지라는 무언의 경고 같았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이 박 대령의 오만을 더욱 자극했다. 대령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계급장이 진흙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여군 장교 따위가 연대장인 자신에게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뭘 쳐다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 대령의 고함에도 여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에 묻은 진흙을 작업복에 털어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 대령을 응시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있었다. 쫓겨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 선택해서 물러나는 사람의 여유였다. 최영진 원사는 여군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23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장교들을 봐왔지만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모욕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두 부류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최 원사는 여군이 떠난 뒤 배수시설 옆에 떨어진 검은색 수첩을 발견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수첩을 주워들었다. 군용품이 아닌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수첩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물은 평범하지 않았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단정한 필체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제15사단 전방경계초소 보안 취약점 점검. 최 원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통신선 피복 노후화 문제, 배수시설 설계의 구조적 결함, 폭우 시 접속 시스템의 취약성. 연대장도 파악하지 못했던 경계초소의 핵심 보안 문제들이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문제점마다 개선 방안과 예산 추정액, 우선순위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꿰뚫어보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지휘관의 시각이었다. 최 원사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며 뒤늦은 깨달음에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 박 대령이 모욕한 그 여군은 단순한 장교가 아니었다. 저 수첩의 주인이 누구든 이 사단의 보안 문제를 이렇게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박 대령은 여군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다. 군기는 엄격해야 했고 여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여군이기에 더 단속해야 했다. 전방부대에서 여군들이 전투 임무가 아닌 행정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최영진 원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원사, 통신망 복구는 언제 끝나? 30분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군단장님 첫 시찰 전까지 이 주변에 먼지 하나 없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최 원사는 경례를 붙이고 물러났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검은 수첩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 수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연대장에게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줘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사흘 뒤 부임하는 신임 군단장 앞에서 오늘 일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감. 박 대령의 오만함이 언젠가는 부대 전체에 독이 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여군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최 원사는 경계초소로 돌아가며 12년 전 자신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상사였던 그가 연대 작전 참모부 보직에 지원했을 때 소령이었던 박현수가 서류를 던지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자네는 머리 쓰는 일보다 현장이 어울려. 그 한마디로 그의 진급은 6년이나 늦어졌다. 참모 경력 없이는 원사 진급이 불가능했고 박소령의 그 평가는 인사 기록에 오랫동안 남아 그를 짓눌렀다. 최 원사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지며 생각했다. 박 대령의 오만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 계급이 낮은 사람, 그리고 여군을 깔보고 무시했다. 그런 사람이 별을 달고 장군이 된다면 이 부대는 더 썩어 들어갈 것이었다. 사흘 뒤 신임 군단장이 부임하면 이 수첩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해야 할까? 최 원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여군이 떠난 후 최영진 원사는 배수시설 옆에 떨어진 검은색 수첩을 발견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수첩을 주워들었다. 표지는 평범한 검은색 가죽이었고 군용품이 아닌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수첩이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다. 최 원사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단정한 필체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제15사단 전방경계초소 보안 취약점 점검.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오늘 아침 발생한 통신망 문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재발 방지책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경계초소 통신선 피복 노후화. 설치 후 13년 경과. 폭우 시 접속 불량으로 인한 통신 두절 가능성 높음. 개선 방안 전체 케이블 교체 및 방수 처리 강화. 예상 비용 약 900만 원. 우선순위 최상. 최원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배수시설 설계의 구조적 결함이 도면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집중호우 시 역류 가능성, 경계초소 침수 위험, 그리고 그로 인한 보안 시스템 마비 시나리오까지. 연대장도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문제점마다 구체적인 개선안과 예산, 공사 기간, 그리고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책임지고 개선하려는 지휘관의 시각이었다. 최 원사는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더 많은 내용을 확인했다. 탄약고 습도 관리 시스템, 병영생활관 난방 설비, 심지어 장병식당의 위생관리 체계까지. 이 사단의 모든 취약점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는 부하의 안전이다. 최 원사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 박 대령이 모욕한 그 여군은 절대 평범한 장교가 아니었다. 이 수첩의 주인이 누구든 이 정도로 사단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임이 분명했다. 그는 주머니에 수첩을 넣으며 12년 전 악몽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14년차 상사였다. 부사관으로서 현장 경험도 풍부했고 행정 업무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연대 작전 참모부 보직에 지원했다. 참모 경력은 원사 진급의 필수 조건이었고 그는 자신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면접 당일 그는 깔끔하게 다린 전투복을 입고 작전 참모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당시 작전 참모였던 박현수 소령이 그를 맞이했다. 박 소령은 그의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최 상사, 자네가 참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예, 소령님. 14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 능력으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 소령은 코웃음을 쳤다. 현장 경험? 부사관은 현장에 있어야 제값을 하는 거야. 참모 업무는 장교들이 하는 거지. 자네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건가? 최 상사는 참았다. 그는 준비해온 개선안 서류를 꺼내 보였다. 소령님, 제가 작성한 부대 행정 개선안입니다. 부사관의 시각에서 본 현장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박 소령은 서류를 대충 넘기더니 책상 위에 던졌다. 이런 걸 왜 만들었나? 자네는 머리 쓰는 일보다 현장이 어울려. 부사관은 명령을 따르면 돼. 생각하는 건 장교들 몫이야. 그 순간 최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소령은 그의 서류를 집어들더니 두 손으로 찢어버렸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다음부터는 분수를 알고 지원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 상사는 그 자리에서 경례를 붙이고 물러났다. 그의 눈앞이 흐려졌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부사관이었고 부사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배웠다. 하지만 그 모욕의 상처는 오래갔다. 박소령의 평가는 인사기록에 남았다. 참모 업무 부적합. 현장 보직 유지 권장 그 한 줄의 평가로 그의 진급은 6년이나 늦어졌다. 동기들이 원사로 진급할 때 그는 여전히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 후로도 박현수의 횡포는 계속되었다. 그는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승승장구했다.
반면 그가 무시하고 짓밟은 부하들은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부대를 떠나거나 심지어 전역을 선택했다. 최 원사는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능력 있는 여군 부사관이 박대령의 성차별적 발언에 좌절해 전역한 일. 열정적인 소위가 박대령의 부당한 질책에 의욕을 잃고 다른 부대로 전출간 일. 성실한 병장이 박대령의 폭언에 군 생활 트라우마를 겪은 일. 박현수 대령은 언제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그는 별을 앞에 두고 있었다. 만약 그가 장군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만함에 상처받을 것이었다. 최 원사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 수첩의 주인은 분명 높은 지위의 인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박대령의 본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 만약 이 수첩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박대령의 진급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연대장에게 맞서는 것은 최 원사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일이었다. 보복이 두려웠다. 박대령은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최 원사는 경계 초소로 돌아가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두려움과 정의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는 12년 전 그날 찢어진 서류 조각을 주우며 다짐했던 말을 떠올렸다. 언젠가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기회가 온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온 것일까? 최 원사는 주머니 속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펼쳤다. 단정한 필체로 적힌 글자들이 그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지휘관의 첫 번째 임무는 부하의 안전이다. 최 원사는 결심했다. 박 대령은 지휘관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저버렸다. 그는 부하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진급만을 생각했다. 그런 사람에게 별을 달게 할 수는 없었다. 사흘 뒤 신임 군단장이 부임하면 그는 이 수첩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12년간 쌓인 박대령의 횡포와 부당함을 낱낱이 증언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군 생활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최 원사는 수첩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변화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경계초소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병사들이 통신선을 정리하고 배수시설 주변을 깨끗이 청소했다. 박 대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사흘 뒤 신임 군단장에게 완벽한 연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오늘 저지른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한 그 여군이 누구인지, 최 원사가 주머니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폭풍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폭풍은 제육군단 본부 연병장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신임 군단장 취임식 당일. 이른 아침부터 제육군단 본부 연병장은 분주했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제식 대형으로 정렬했고 단상에는 태극기와 군단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군악대는 악기를 점검하며 연주를 준비했고 의장대는 완벽한 동작을 위해 마지막 리허설을 반복했다. 박현수 대령은 단상 가장 앞줄, 연대장들이 도열한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흠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은술이 4개가 달린 대령 계급장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그는 오늘을 위해 사흘 동안 연대를 완벽하게 정비했다. 경계초소 통신망은 복구되었고 정문 주변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연대 병력의 복장과 군기도 완벽했다. 그는 신임 군단장에게 최고의 인상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별 진급 추천서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했다. 박 대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긴장을 가라앉혔다. 오전 10시. 연병장에는 장중한 침묵이 흘렀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차렷 자세로 정면을 응시했다. 단상 뒤편에서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취임식이 시작되는 신호였다. 사회를 맡은 군단 인사참모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다. 지금부터 제육군단 제13대 군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 장병 차렷. 우렁찬 구령과 함께 연병장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다. 수천 명의 군화 소리가 동시에 땅을 쳤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가 개양되며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박 대령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붙이며 단상 뒤편을 주시했다. 곧 신임 군단장이 입장할 것이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 엄격한 지휘관일까? 아니면 온화한 스타일일까? 박 대령은 상대를 빠르게 파악하고 맞춰갈 자신이 있었다. 애국가 연주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제육군단 신임 군단장 정민아 중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군악대가 장엄한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단상 뒤편에서 한 명의 인물이 걸어 나왔다. 박 대령은 습관적으로 그 인물의 어깨를 확인했다. 별 3개가 햇빛에 빛났다. 중장 계급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사흘 전 경계초소 배수시설 옆에서 흑투성이가 되어 통신선을 점검하던 바로 그 여군이었다. 자신이 꼴 사나운 모습으로 돌아다닌다며 모욕했던 피복 창고나 정리하라며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박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럴 수가 없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했다. 사흘 전 그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했던 바로 그 여군이 지금 별 3개를 달고 단상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정민아 중장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전투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별 3개가 달린 중장 계급장은 위엄을 발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전 장병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경례. 사회자의 구령과 함께 연병장의 모든 장병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박 대령도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 중장은 경례를 받은 뒤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대신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장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시선이 단상 가장 앞줄 박현수 대령이 서 있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 박 대령은 그 시선과 마주쳤다. 사흘 전과 똑같은 눈빛이었다. 차분하고 깊으며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에 권위가 더해져 있었다. 중장이라는 계급이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 박 대령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연대장으로서 정면을 응시해야 했다. 정 중장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으며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제육군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지휘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13대 군단장으로 부임한 정민아 중장입니다. 짧은 침묵 후 그녀는 계속 말했다. 저는 군 생활 23년 동안 이 조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소위로 임관의 소대장이 되었고 중대장과 대대장을 거쳐 연대 참모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정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앞줄의 지휘관들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투기술, 전략 전술, 부대 관리.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오만과 편견입니다.
실력이 아닌 계급으로 동료를 판단하는 오만. 성별과 외모로 능력을 무시하는 편견.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연병장의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일부 장병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신임 군단장의 첫 연설치고는 파격적이었다. 정 중장은 계속했다. 사흘 전 저는 이 군단 예하 사단의 전방 경계 초소를 점검했습니다. 군단장 취임 전에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통신선 노후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폭우 시 접속 불량으로 인한 통신 두절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변 연대장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통신선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휘관의 오만함입니다. 정 중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박 대령에게 향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암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확하게 그를 지목하고 있었다. 한 지휘관이 현장을 점검하는 장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공사장인 줄 알아? 여군이 꼴 사나운 모습으로 돌아다녀. 피복 창고나 정리해. 여군들은 그런 일이나 해야지. 연병장이 술렁였다. 일부 장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부사관들은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박 대령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석상처럼 굳어 서 있었다. 정 중장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통신선이 끊어지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오만함으로 끊어진 신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성별과 외모로 동료를 판단하는 편견은 적의 공격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런 지휘관이 있는 부대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 장병을 향해 말했다. 저는 이 군단을 진정한 최강 부대로 만들 것입니다. 최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만과 편견이라는 장애물이 길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누가 그 장애물이든 어떤 계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정 중장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제육군단의 모든 장병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고 노력으로 인정받으며 헌신으로 진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어떤 저항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났다. 연병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명의 부사관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그 박수는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일부 장교들은 주저했지만 대부분의 장병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취임식이 끝나고 정 중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지휘관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녀는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악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현수 대령 앞에 섰다. 박 대령은 간신히 경례를 붙였다.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정 중장은 그의 경례를 받고 손을 내밀었다. 박 대령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소나기는 예상보다 강했다. 정 중장은 악수를 나누며 박 대령의 귀에 대고 조용하지만 매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대령, 당신의 연대 경계 초소 통신망 문제 제가 사흘 전에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한 말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 중장은 계속했다. 지휘관의 오만은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곧 감찰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녀는 박 대령의 손을 놓고 다음 지휘관에게로 이동했다. 박 대령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군 생활 27년이 흔들리고 있었다. 별 진급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흘 전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 때문이었다. 최영진 원사는 부사관 대열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그는 주머니 속 검은 수첩을 만지며 확신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는 취임식이 끝나는 즉시 군단 감찰 참모부를 찾아갈 것이다. 12년간 쌓인 증거와 함께 취임식이 끝난 그날 저녁, 최영진 원사는 자신의 생활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부대는 저녁 점호를 마친 후에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 수첩을 바라봤다. 12년이었다. 박현수에게 모욕당한 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참았다. 분노를 삼키고 굴욕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오늘 정민아 중장의 연설을 들으며 그는 깨달았다.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최 원사는 일어나 개인 캐비닛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 보관해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12년 전 참모 보직 지원 당시의 서류 사본이었다. 당시 그가 작성한 부대 개선안, 박소령의 부정적 평가서, 그리고 인사기록 사본. 그는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두었다. 언젠가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그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소형 녹음기였다. 사흘 전 경계 초소에서 박 대령이 여군 장교를 모욕할 때 최 원사는 본능적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그것이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여기가 지금 공사장인 줄 알아? 군단장님 첫 시찰 길목에 여군이 꼴 사나운 모습으로 돌아다녀. 그런 일은 병사들 시켜. 할 일 없으면 가서 피복 창고 정리나 해. 여군들은 그런 일이나 해야지. 박 대령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최 원사는 녹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결단했다.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감찰 참모부를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연대장에게 맞서는 것은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일이었다. 박 대령은 보복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만약 감찰이 무산되거나 박 대령이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면 그 다음은 자신이 표적이 될 것이었다. 최 원사는 가족 사진을 꺼내봤다. 아내와 두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2년 뒤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순탄하게 가면 30년 만기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 일로 보복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은가? 부당함 앞에서 침묵한 비겁한 아버지인가? 아니면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낸 아버지인가? 최 원사는 사진을 다시 캐비닛에 넣고 전투복을 단정히 입었다. 그는 서류 봉투와 녹음기, 그리고 검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8시였다. 감찰 참모부는 아직 불이 켜져 있을 것이었다. 그는 생활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군단 본부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군단 본부 2층 감찰 참모부. 최 원사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 원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무실에는 감찰 참모 오승환 대령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오 대령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지휘관으로 공정한 감찰로 부대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다. 최영진 원사. 무슨 일인가?
대령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 원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 대령은 그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고 펜을 내려놓았다. 앉게. 천천히 말해보게. 최 원사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대령님, 저는 12년 동안 제구연대 박현수 대령의 부당한 처우와 직권 남용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원사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꺼내놓았다. 12년 전 참모 보직 지원 서류, 박소령의 부당한 평가서, 찢어진 개선안을 다시 붙인 복사본, 그리고 사흘 전 녹음 파일이 담긴 녹음기, 마지막으로 검은 수첩. 오 대령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특히 12년 전 서류를 볼 때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 평가서는 명백히 부당하네. 원사의 개선안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데 이를 분수를 모른다고 평가한 것은 직권 남용이야. 오 대령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박 대령의 목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여군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 모욕적인 언사, 오만한 태도.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언제 녹음한 건가? 사흘 전 군단장님 취임 전날입니다. 경계 초소에서 통신선 점검 중이던 여군 장교를 박 대령이 모욕했습니다. 오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 수첩을 펼쳤다. 그는 첫 페이지를 보고 즉시 그 중요성을 알아챘다. 이건 군단장님의 수첩이군. 원사, 이 수첩을 어떻게 입수했나? 여군 장교께서 경계 초소에서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군단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대령은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읽었다. 그의 표정에서 감탄이 묻어났다. 놀랍군. 군단장님께서 취임 전에 이미 이렇게 상세하게 부대를 파악하고 계셨다니. 이것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야. 진정한 지휘관의 시각이지. 오 대령은 최 원사를 바라봤다. 원사, 자네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네. 그리고 자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연대장에 대한 감찰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해. 증거가 확실해야 하고 절차가 투명해야 하지. 알고 있습니다, 대령님. 오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부터 공식 감찰에 착수하겠네. 군단장님께 보고하고 경계 초소 병사들과 연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지. 원사도 공식 증인으로 진술해야 할 거야. 각오하고 왔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네. 박 대령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원사만 있는 건가? 최 원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대령님. 연대 내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3년 전 전역한 임수진 하사, 작년에 다른 부대로 전출 간 강태준 중위, 그리고 현재 연대에 있는 신혜린 중사까지. 모두 박 대령의 부당한 처우로 고통받았습니다. 오 대령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그들도 접촉해서 증언을 확보하겠네. 원사, 오늘 여기 온 것은 잘한 일이야. 자네는 부대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최 원사는 경례를 붙이고 감찰 참모부를 나섰다. 그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12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감찰이 시작되었다. 오승환 대령은 정민아 중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정 중장은 즉각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감찰팀은 경계 초소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일병 이준석, 사흘 전 경계 초소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하시오. 예, 대령님. 그날 통신망 복구 작업 중이었습니다. 여군 장교 한 분이 현장을 점검하고 계셨는데 박 대령님이 오셔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여군이 꼴 사나운 모습으로 돌아다닌다고 하셨고 피복 창고나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군들은 그런 일이나 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동일한 진술을 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일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불편함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감찰팀은 연대 참모들도 조사했다. 작전과장 신동욱 소령이 증언석에 앉았다. 소령, 박 대령의 평소 지휘 스타일에 대해 진술하시오. 신소령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박 대령님은 능력 있는 지휘관이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하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여군 장교들과 부사관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작년에 여군 중위가 작전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박 대령님께서 여군은 조용히 듣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위는 얼마 후 다른 부대로 전출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 박 대령의 성차별적 태도, 부사관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자신의 진급에만 집착하는 모습, 모든 증언이 일관되게 박 대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찰팀은 또한 박 대령의 사석 발언도 확인했다. 취임식 다음 날 박 대령은 연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군 중장이 군단장이 되다니 이게 무슨 정치적 쇼야.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분이 다른 부대로 가시면 되는 거야. 이 발언은 여러 참모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상관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12년 전 최영진 상사의 인사 기록이었다. 감찰팀은 당시 인사 기록을 면밀히 조사했고 박소령의 평가가 명백히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상사의 개선안은 실제로 매우 우수했고 참모 업무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박소령은 개인적인 편견으로 이를 거부하고 최 상사의 진급을 6년이나 지연시켰다. 모든 증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박현수 대령은 20년 넘게 부하들을 오만함과 편견으로 대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승환 대령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같은 대령으로서 동료를 징계하는 일은 결코 즐겁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다. 그는 보고서를 들고 정민아 중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정 중장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시오. 최대한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오 대령이 나가려 할 때 정 중장이 말했다. 오 대령, 최영진 원사에게 감사를 전해주시오. 그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박현수 대령은 자신의 연대장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감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27년 군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흘 전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 때문이었다. 군단 징계위원회는 감찰 시작 일주일 만에 소집되었다. 군단 본부 3층 대회의실. 긴 테이블에는 군단 주요 참모들과 예하 사단 지휘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위원장은 군단 부군단장인 김석진 소장이 맡았다. 박현수 대령은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여전히 흠없이 다려져 있었고 은술이 4개의 대령 계급장은 빛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 소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제9연대장 박현수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감찰참모 오승환 대령, 조사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오 대령이 일어서서 보고서를 펼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박현수 대령은 다음과 같은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상관 모독죄. 신임 군단장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성차별적 태도로 지휘 체계를 훼손했습니다. 둘째, 직권 남용. 12년 전 최영진 상사의 정당한 참모보직 지원을 개인적 편견으로 거부하고 부당한 평가를 기록하여 진급을 지연시켰습니다. 오 대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셋째, 부하에 대한 상습적 부당 대우. 여군 장교 및 부사관들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과 처우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소 5명의 유능한 인력이 전출 또는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넷째, 허위 보고. 경계초소 통신망 및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도 완벽하게 정비되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참석한 지휘관들은 서류를 넘기며 증거들을 검토했다.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 인사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 모든 증거가 박 대령의 비위를 명확하게 입증했다. 김 소장이 박 대령을 바라봤다. 박 대령, 변론하시오. 박 대령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변론할 수 있을까? 모든 증거가 사실이었다. 그가 한 말들, 그가 한 행동들, 그가 내린 결정들. 모두 그의 오만함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는 제 행동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연대의 전투력을 높이고 군기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부하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소장은 차갑게 말했다. 박 대령, 부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하들을 짓밟는 것은 지휘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대령은 27년 군 생활 동안 진정한 지휘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 앉았고 고개를 숙였다. 징계위원회는 2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다. 증거 검토, 증인 신문, 그리고 최종 평결. 모든 과정이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김 소장은 최종 평결을 선언했다. 제구 연대장 박현수 대령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연대장 보직 즉각 해임. 둘째, 장군 진급 심사 대상에서 영구 제외. 셋째, 육군 보병학교 정책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상입니다. 박 대령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27년 군 생활의 목표였던 별 진급이 영원히 사라졌다. 연대장이라는 지휘관 보직도 박탈당했다. 그리고 육군 보병학교라는 사실상 한직으로의 좌천이 결정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박 대령은 휘청거리며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지난 2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위로 임관했던 날, 첫 소대장 시절, 중대장과 대대장을 거쳐 연대장이 되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민아 중장은 박 대령을 연대장실로 불렀다. 이것이 마지막 면담이 될 것이었다. 박 대령은 경례를 붙이고 들어갔다. 정 중장은 창가에 서서 부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앉으십시오, 박 대령. 박 대령은 소파에 앉았다. 정 중장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박 대령, 나는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사흘 전 경계초소에서 대령이 나에게 한 말들, 나는 개인적으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23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이 그런 태도로 얼마나 많은 부하들을 상처 입혔을지를.
박 대령은 고개를 들어 정 중장을 바라봤다. 최영진 원사를 아십니까? 12년 전 대령이 참모 보직을 거부했던 그 상사 말입니다. 그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령은 부사관은 머리 쓰는 일보다 현장이 어울린다며 그의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의 진급은 6년이나 늦어졌습니다. 정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작년에 전출간 임수진 하사를 아십니까?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가진 여군 부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령은 여군은 중요한 업무를 맡기면 안 된다며 그녀를 창고 관리 업무에만 배치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좌절하고 다른 부대로 떠났습니다. 박 대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런 사례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에게 그들은 그저 수많은 부하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박현수는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었다. 정 중장은 박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 대령, 나는 당신의 눈에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부하들을 밟고 올라가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런 지휘관은 최강 부대에 필요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부대에도 필요 없습니다. 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령도 따라 일어섰다. 육군 보병학교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지휘가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별이 목표가 아니라 부하들의 성장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다면 대령의 군 생활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닐 겁니다. 정 중장은 박 대령의 어깨에서 연대장 보직장을 떼어냈다. 그 순간 박 대령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경례를 붙이고 연대장실을 나섰다. 더 이상 그의 집무실이 아니었다. 사흘 후 박현수 대령은 제육군단을 떠났다. 그의 차량이 정문을 나설 때 위병들이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연대 장병들은 침묵 속에서 그를 배웅했다. 육군 보병학교. 전북 장수에 위치한 이곳은 군 정책 연구와 보병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박 대령은 정책 연구관이라는 직책을 받았다. 전투부대 지휘관에서 후방 연구직으로의 전락이었다. 첫날 그는 자신에게 배정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다. 연대장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다. 창밖으로는 훈련장이 보였고 신임 장교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박 대령은 절망에 빠졌다. 27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별을 달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한 전출로 군 생활을 마감하는 것인가?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어느 날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다. 복도에서 한 소위가 서류를 떨어뜨리며 당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소위는 행정보고서 작성 과제를 받았지만 형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 대령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자신도 힘든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섰다. 소위의 당황한 얼굴에서 12년 전 최영진 상사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했던 그 표정. 박 대령은 돌아서서 소위에게 다가갔다. 소위, 도와줄까? 소위는 놀란 표정으로 박 대령을 올려다봤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서류 작성법을 알려주지. 박 대령은 소위와 함께 앉아보고서 작성법을 가르쳐줬다. 형식, 내용 구성, 주의사항. 그는 27년간 쌓아온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줬다. 소위는 감사하며 경례를 붙이고 떠났다. 그날 이후 박 대령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임 장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가가 도왔다. 행정 업무, 부대 관리, 병영 생활 지도. 그는 자신의 실패담도 솔직하게 나눴다. 내가 연대장일 때 저질렀던 실수를 말해주지.
나는 부하들을 계급으로 판단했어. 능력이 아니라 계급장으로 사람을 평가했지. 그 결과 유능한 인재들을 잃었고 나 자신도 몰락했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마. 신임 장교들은 박대령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어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박 대령은 육군 보병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멘토가 되었다. 신임 장교들은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는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했다. 그는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박 대령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제육군단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편지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원사 계급장을 단 최영진 원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박 대령님께 저는 12년 만에 정당한 평가를 받고 30년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민아 군단장님께서 과거 기록을 재검토하고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령님은 저에게 상처를 주셨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령님께서 육군 보병학교에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영진 원사 올림. 박 대령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는 12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용서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다짐했다. 비록 별을 달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지휘관이 되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 계급장이 아니라 마음속에 별을 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1년 후 박현수 대령은 육군 보병학교 최우수 교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신임 장교들에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솔직하며 가장 존경받는 멘토가 되어 있었다. 제육군단은 그제야 진정한 최강 부대가 되었다. 정민아 중장의 지휘 아래 부대는 실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성별과 계급이 아니라 능력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부대. 최영진 원사를 비롯한 유능한 부사관들이 중요한 보직을 맡았고 여군 장교들도 실력을 인정받으며 핵심 보직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박현수는 비록 별을 달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가장 빛나는 별을 달고 있었다. 그것은 겸손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지휘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달 수 있는 별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만함과 편견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변화는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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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